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슈퍼 화요일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투표가 캘리포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포함해서 주요 지역이 하는데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14개 주, 공화당은 13개 주에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요. 최종 집계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워낙 압승 가도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시각으로 한 정오쯤이면 뭐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날입니다.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1,420명의 대의원이 필요하고 공화당은 865명. 이번 슈퍼 화요일에 이 860명의 대의원 표가 결정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되려면 1,968표를 얻어야 되고 공화당은 1,21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247명을 얻었고 바이든은 206명. 거의 지금 다른 거의 독주하다시피 합니다. 두 사람들이. 네. 이번 슈퍼 화요일과 관련돼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이 있다면 이 니키 헤일리. 네. 네. 끝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헤일리는 지금까지 43명만 확보를 했습니다. 트럼프에 훨씬 처지는 상황인데요. 직전 인터뷰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면 계속 간다고 하는데 네. 지금 관측은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해서 중 도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거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헤일리가 슈퍼 화요일 이후에 캠페인 일정이라든가 광고를 잡은 게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지금 포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관측을 하는데 글쎄요, 이건 좀 결과를 좀 더 보죠. 일각에서는 제3당으로 도전을 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는 중국 양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동일하게 5% 안팎으로 제시를 했네요. 어제 중국 리창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 전인대 개회식에서 이제 매번 하는 게 이제 이른바 정부 공작 보고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 목표치 이게 작년하고 같이 5% 안팎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1991년이 이제 4.5% 그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2% 성장 목표치를 제시해서 5.2%를 성장을 했으니까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보는 관측들은 5% 올해는 힘들 걸 잘해봐야 4% 아니겠느냐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이 중국을 보는 세계의 좀 우려 섞인 시각들을 중국 내부에서도 알겠죠. 리창 총리도 그래서 보고하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 상당히 시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효 수요 부족이라든가 일부 과잉 생산, 그다음에 국내 순환 장애물, 외부 순환 간섭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또 외부 수요가 줄어들고 내수 부족도 이것까지 겹친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부동산 지방 부채 문제에 대한 리스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혁신력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올해도 이렇게 5% 안팎 성장 목표치를 잡은 데 대해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5.2% 성장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우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감도 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도 올해 직면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리한 조건보다 불리한 요소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진핑도 지난달 말에 중앙재정위원회 때 어떤 내수 진작책 같은 거를 이제 내놨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다는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해서 지갑을 열게 하겠다는 그런 뜻도 일단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살펴볼 사항이 국방 예산 7.2% 증액 부분인데 3년 연속으로 7%대 증가입니다. 작년보다 7.2% 늘리기로 그렇게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3년 연속 7%대 증가율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뭐 그 배권 경쟁이 심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업률 같은 경우도 5.5% 안팎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 안팎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월가 쪽에서 또 관심을 가졌던 올해 적자 목표치를 GDP의 3%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충당을 해야 되니까 적자 예산이 되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5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네. 재정 적자 목표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작년에 3.0%와 같기는 한데 이 실제 재정 적자율이 3.8%였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그렇죠? 비해서는 낮게 돼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위안화 환율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융자 수요를 거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서 또 중요한 부분 계속해서 좀 우려를 전 세계에서도 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쪽인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뭐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요. 네.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다양한 소유권 형태, 이제 국유 민영 합쳐서 부동산 기업의 동일한 기준으로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부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어떤 유형별로 잘 관리를 하겠다 하면서 일괄식 부채 해결 방안에서 한 차원 더 나가서 관리를 하고 남은 채무 리스크를 적절히 해소하고 신규 채무 리스크를 엄격히 방지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다. 그냥 모호하다. 어물쩍 넘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대만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안 빠지죠. 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그다음에 구이 합의. 이게 이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양안이 자기들 편의대로 표현한다는 그런 합의가 있죠. 그걸 견지하고 그다음에 뭐 양안 관계의 발전, 그다음에 이제 통일 대업이라는 얘기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외 관계는 늘 하던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다극화, 포용적인 세계 경제 선진화를 선도하고 이런 국제 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변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목표 또 경제를 보고 있는 현재 시각에 대해서 외신 월가 쪽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대체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1인 독재 천하를 더욱더 부각시킨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로이터는 리창이 보고하면서 이른바 중국의 경제 탈바꿈을 모색한다는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IT 쪽 자립 강조. 이거 보면 올해 IT 예산을 10%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월가 쪽에서는 글쎄 뭐 외자 유치도 강조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뭐 야심찬 목표를 내놓긴 했지만 핵심은 실행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하고 지방부채 해결책도 역시 립서비스에 그쳤다. 어떻게 실행할지를 봐야 될 텐데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네. 실행이 문제고 이미 좀 알고 있던 예상했던 수준이다. 뭐 이런 네. 평가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품질 발전 뭐 이런 단어도 시진핑이 이제 그런 고품질 발전이라는 걸 강조하고 어제도 장수성 전인대 대표단 만나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방위 계획을 위한 고품위 발전, 뭐 현대화 촉진 얘기를 했는데 이 고품위 발전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신들이 시진핑이 정치 이념 순수성 쪽에 아직도 더 관심이 있고 시장 시선을 좀 덜 신경 쓰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0년 동안 전인대 폐막식 때는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외신 기자들 포함해서. 근데 올해부터 안 하겠다. 이것도 이제 좀 말은 뭐 개방한다고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더 닫는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개 보면 이제 중국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보이는 이제 행사가 삼중전회인데 관례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양회 전에 하는데 네. 그것도 뭔가 중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식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경제적인 게 어떻게 나올 건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지만 또 시진핑을 어떻게 부각하느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공고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 네, 연합뉴스의 네.
그 중국 전문 인교준 선임 기자가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시진핑 천하를 부각하는 양회다 하면서 시진핑표 그 공동부유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다음 고품질 발전의 방점이 찍혔다는데 이미 이런 그 집단 지도 체제는 이미 이제 힘을 잃었고 시진핑 중심으로 더욱더 1인 체제로 더욱 아주 노골적으로 강화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저께 그 정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도 열렸죠. 시작됐죠. 이건 이제 국정자문기구인데 여기서도 공산당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창 총리도 어제 정부 보고하면서 내가 당에 충실한 행정가가 되겠다. 그동안에 중국이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당정 분리를 내세워 왔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당이 먼저라는 걸 아주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북한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국제기구 관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요. 어제는 그 유럽 쪽에서 이제 공관을 재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북한이 확실히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오픈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 본부가 그저께 전했는데요. 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일자로 신임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을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조 콜롬바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개발금융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에 그 유엔 중국 상주 조정관실에서 수석으로 근무를 한 사람인데 이런 그 북한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든가 식량 안보, 사회 개발 서비스, 회복력 같은 거에서 유엔 팀을 이끌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바로 근무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 북한에 바로는 못 들어가고 당분간 방콕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서 원격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뭐 협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유엔 국제기구 관계자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건 이제 3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유엔 조정관이 임명되니까 이제 유엔에 또 다른 기구들도 있죠.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유엔 개발계획, 식량계획, 유니세프 같은 데도 다시 이제 그 관계자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 인터뷰 내용이 좀 있나요? 지금 그 유엔 대변인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상주 조정관이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개발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개발 쪽에도 상당한 뭔가 유엔이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주려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간 조치라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미국 네. 당국자의 언급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NSC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이 불변이다 이렇게 재확인했다고요. 그저께 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이 그 서울에서 있었던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목표는 그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하면서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중간 조치를 고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그럼 이게 뭐냐 했더니 영내 그리고 전 세계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측통들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정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중간 조치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우발적인 충돌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중간 조치가 뭐냐에 대해서 이걸 하는 동안에 어떤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하고 가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럿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물론 조심스럽지만 뭐 북한하고 미국이 물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간 조치라는 새로운 용어가 그 백악관 당국자 입에서 공개석상에서 나왔다는 것도 조금 주목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비핵화 입장은 불변이다. 예, 네. 그거는 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재확인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또 살펴보겠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게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유럽 연합이 훨씬 더 좀 규제 쪽으로 좀 네. 방점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지금 보니까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저께 음악 스트림 앱에서 그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해서 애플한테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애플 전 세계 매출의 한 0.5%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으로 매긴 게 세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그 가장 많이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거는 구글입니다.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요. 2018년에는 그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 지배력 남용 때문에 43억 4천만 유로 네. 받았고, 그다음에 그 앞서서 2017년에는 온라인 검색할 때 자사하고 자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해서 그 당시에도 24억 유로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애플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시장이 예상한 과징금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큰 액수죠. 세 배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는 다시 위반하거나 이런 유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애플까지 저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보다 뭐 3배가 많다, 높은 금액이다, 여러 가지 거기에는 계산이 있겠지만 일단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규제를 강력하게, 한다라는 네. 상징성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들이 지금 주가를 이끌고 있지만 이 규제도 특히 유럽 쪽에서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유럽연합 내일부터 디지털법도 시행해서 더욱 옥죄할 예정이라고요. 지금 보면은 애플이 과징금 맞았는데 그거 말고 그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그 오픈 AI 같은 데 투자한 것도 그것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내일부터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 입지가 더 좁아질 걸로 관측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 남용을 방지하려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강력하게 규제하는 건데, 이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대부분이 여기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경쟁 업체에도 뭐 개방하고 이런 것도 개방하고 있죠. 뭐 네. 유저 정보 같은 것도 멋대로 쓰면 안 되고요. 어기면은 글로벌 매출의 10% 최대. 그래도 또 어기면은 20%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네.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애플도 이번에 이제 그 음악 스트리밍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벌금을 맞았는데 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은 뭐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데 사실 유럽 시장을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애플 쪽 주장은 뭔가 하면요, 스포티파이, 이게 이제 스웨덴 그 스트리밍 회사거든요. 네. 여기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하고 65차례나 접촉을 했다. 여긴 봐준 거 아니냐는 식의 약간의 그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시장 증시 랠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품이다, 아니면 합당한 랠리다, 좀 의견이 분분한가 봐요. 오늘 새벽에는 좀 빠지긴 했죠. 네. 근데 자기는 뭐 뉴욕 증시가 지금 올해 들어서 뭐 엄청 잘 나가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금 월가 쪽에서 조금 이렇게 좀 관측이 좀 엇갈립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그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시장 전략가 얘기는 이 사람은 거품이다. 비트코인도 지금 6만 달러 돌파하고 뭐 이런 게 자기가 볼 땐 거품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거품하고 똑같고, 1990년대 말에 그 닷컴 네. 붐, 그다음에 2021년 그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하고 지금 상황이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한테 채권 수익률 상승이 경기 가속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기업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는데도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니까 이거는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합당한 랠리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골드만삭스의 그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는 다르게 봅니다. 빅테크의 밸류가 높다는 겁니다. 이게 또 펀더멘탈이 뒷받침한다고 자기 본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그 리스크원,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그 불합리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밸류가 높지만 그래도 실적도 나오고 그 뒷받침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최근에 그
그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밸류도 펀더멘털에서 뒷받침된다는 게 자기가 본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불안전한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조기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또 다른 인플레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건 거품이다라는 논란이 있는 증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부럽기도 한 일본 증시 호황 얘기도 네. 전해주시죠. 일본 언론들이 진단을 일제히 했습니다. 네. 니케이 니케이 지수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버블에 의한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지금 니케이 지수가 지금 연초 대비 7,000포인트나 올랐네요. 아사히가 이게 상기시키면서 AI 붐하고 특히 미국, 일본 금융정책 기대감이 맞불려서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의 매수가 집중된 탓이 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 대표적으로 장비 업체죠.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 그다음 반도체 검사 장비 제작한 어드밴테스트 같은 경우에 주식이 급등했는데 이게 니케이 지수의 구성 기업주들이 그저께만 해도 한 40%만 주가가 올랐고 나머지는 빠졌는데 특정 종목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반도체 쪽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었다면 여기는 사무라이 세븐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또 어떤 분석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 대해서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일부 뭐 또 낙관론도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과열된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기업 실적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거 마이니치 보도인데요. 그 다이와 증권 관계자 얘기인데 반도체 기업 실적 부침이 심하지만 AI 같은 게 지금 붐을 이뤄서 반도체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반도체 이쪽 가능성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탄력이 앞으로는 길게는 2년 정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뭐 엔저도 있고요. 정책도 뒷받침을 해준 면이 있고 그렇죠. 또 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모든 것이 좀 어우러지면서 일본 증시가 호황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제뉴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